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과 경남 지역에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한때 거세게 내렸던 비가 약해진 모습인데요. 다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 출입은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굵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혹은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범람에 대비해 청계천과 중랑천 등 하천 29곳을 모두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부에선 밤사이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퍼부으면서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와 골목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이어졌고 경상남도는 일부 위험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충남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6시까지 호우 피해 신고를 180건을 접수했고 경남소방본부는 37건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통화 중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구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이번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태풍에서 약화한 열대 저압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일요일까지 전국의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권에 200mm, 수도권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일요일까지 강원 산간은 최고 300mm 이상, 내륙은 150mm 이상의 누적 강수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고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출입을 피하시고 범람과 고립,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엔 200mm 넘게 비가 쏟아진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공원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당진 채운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당진 장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당진 장고항에는 굵은 빗줄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곳에 따라 종종 너울도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중계를 위해 이곳에 오는 과정에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산과 당진, 서산을 제외한 충남 지역과 대전, 세종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북에도 9개 시군에 호우 경보가, 나머지 2개 시군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충청권에 모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충남 서산에는 221.5mm, 태안 근홍 190mm, 당진 신평 18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산에는 시간당 73.8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대전과 충남 천안에도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충남 태안과 예산 등 10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나머지 시군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삽교천이 흐르는 당진 채운교에는 홍수 경보가, 예산 구만교와 서계양교, 아산 충무교에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 갑천과 청주 미호강 곳곳에서 홍수 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특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토사가 유출되고 동문동에 있는 우수 저류시설이 범람해 인근 공원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소방에는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180여 건의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오늘 종일 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국경사지나 해안가 저지대, 굴다리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기상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이제는 9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름 같은 극한 호우가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몽골에서 만들어진 강한 대륙 고기압이 이제 한반도를 향해 지금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기단 사이에 강한 제트기류가 만들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제트기류가 평소보다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네. 이처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중부지방에 걸쳐진 전선대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 소멸되었던 13호 태풍 버빙카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어제 상하이 남쪽의 상륙한 14호 태풍 폴라산이 그 열대 해역에서 끌고 올라온 엄청난 수증기를 끌고 오늘 오후 늦게부터 다시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뭐 중부, 남부 가릴 것 없이 상당한 여름철의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밤사이에는 지금 충남과 경남 등 남부에 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14호 태풍 플라산의 전남부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제주와 남부지방이 먼저 받았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뜨거운 열대해양의 수증기 영향이었죠. 남풍이 들어오면서 제주 삼각봉이 453mm, 경남 창원이 310mm, 경남 사천이 218mm, 경남 고성 215, 지리산 202, 순천이 201mm 호우가 내렸는데요. 네. 이 지역은 주로 제주 지역 또 남해안 지리산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어제 남풍이 들어오면서 비구름대가 지형적인 상승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린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들은 좀 기압골, 남풍의 지형적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충청 지역, 전북 북부, 경북 지역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이 현재까지 253, 태안이 240, 청주 195, 대전 182.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는 원인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마주친 지역이 지금 충청 지역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 불안정이 강한 지역인데요. 시간당 70mm에 가까운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지역이죠. 네. 또 하나 이번 비의 특징 중 하나가 동해안 산악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속초 설악동이 190, 인제 산악 지역이 112mm 등의 지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건 왜냐하면은 기압계가 지금 동풍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은 이제 바로 우리가 지형적인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더해지는 데다가 또 동해안 북쪽으로는 지금 찬 공기가 남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자, 충남, 경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과 중부에는 앞으로 비가 더 얼마나 올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는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가 지금 어디쯤까지 내려왔나를 보시면 되는데 예. 현재는 충청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미 찬 공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강하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충청 이남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네. 서울은 뭐 비는 내리더라도 오전 중에 많은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뭐 앞으로 5에서 한 뭐 30mm, 경기 남부가 한 20에서 60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보고요. 대개 이제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게 충청 지역, 현재는 경북 북부 지역 이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는 오늘 80에서 120 많은 곳 150mm 성서 내리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문제는 남부지방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이제 경남을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상륙을 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현재 열대저기압으로 변해서 한반도로 접근해 오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태풍에 정말 많은 열대 수증기를 가지고 이동해 오기 때문에 오늘 남부지방으로 다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예보가 됐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서부터는 뭐 이제 전라 경상 지역에
태풍 이제 열대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으로는 70에서 120 많은 곳 200mm 이상 앞으로입니다. 네. 더 내릴 것으로 보고요. 충청 지역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열대 저기압이 들어오면은 강한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해안이나 산악 쪽으로는 순간제 대풍속이 초속 30m 정도의 강풍, 또 높은 파도 이런 것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다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까지 대개 많은 지역의 비는 밤늦게까지 비는 다 그칩니다. 다만 동해안, 제주도, 일부 남해안은 내일도 비가 내리는데요. 일단 내일 내리는 비는 동해안이 30에서 50mm, 제주가 모레까지 20에서 6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비가 많이 오면서 지반이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나 땅밀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굉장히 높죠. 어쨌든 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는 비가 며칠 동안 내려서 흙이 다 젖어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 비의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지면 50mm 이상으로 강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토속류 산사태를 해서 그냥 그대로 위에 있는 산의 바위라든가 흙이 흘러내리면서 무너져 내린 이런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린 시간은 많지 않더라도 전국 곳곳에 지금 뭐 산사태가 내릴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일단 특히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그 태풍 전단부에서 올라왔던 비구름이 이미 저 많이 토양지에 흙을 머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은. 예. 그리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다시 14호 태풍에서 이제 변해 열대성 저기압이 오늘 오후 늦게부터 다시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산사태 좀 잘 대비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산사태뿐 아니라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하천 출입도 곳곳에서 통제된 상황입니다. 특히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나와서 물꼬를 보려고 물을 틀려다 그때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예를 들어서 호우가 예상되기 전이라면은 미리 준비를 하고 다 하지만 이미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예. 그냥 가장 위험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결국 한다면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뭐 가갖고 장비를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가을 장마에 진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름보다 보통 가을에 비가 더 많이 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비의 양이 비라는 걸 강수량은 기온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예. 기온이 높을수록 강수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름 비가 아무래도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접어들어서 올해는 참 뭐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게 정말 9월 한 20일까지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름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태풍 열대성 저기압 때문에 더 많이 내리는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가을을 접어들면은 뭐 비는 내립니다. 몇 년 전에 11월에도 한 200mm 이상 호우가 내린 적은 있었지만 예. 아무래도 그 빈도라든가 강도는 한여름철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이번 호우 이후에 지금 이제 폭염이 누그러들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올여름에 지금까지 계속 그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이제 북쪽 고기압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지금처럼 뭐 30도 이런 온도는 일단 없고요. 서울도 당분간 뭐 최고 올라가도 27도, 28도. 물론 오늘 내일은 22도, 23도 정도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뭐 평년보다도 기온이 낮고, 바로 지난주보다에 비해 보면 거의 10도 이상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굉장히 선선한 날씨가 될 것이고요. 다만 저 올해 지금 예상으로는 10월은 평년보다 덥겠다. 그렇더라도 뭐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뭐 열대가 발생을 하고 폭염지구가 발생하고 이런 더위는 글쎄 제주도 정도 모를까 전국적으로는 거의 이제 없지 않겠나. 이제 뭐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높더라도 이제는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었다고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풀라산이 열대 저압부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향후 한반도 태풍 전망도 들려주실까요? 사실 올해가 태풍이 평년에 비해서는 좀 적죠. 발생하는 것이. 예. 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이 좀 적긴 적은데 일단 이런 해들이 대개 그 공통점을 가진 해들이 엘니뇨가 끝난 그 다음 해가 대개 태풍 발생 수가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개 1년에 평년이 한 25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해가 적게 발생하면 한 22개, 3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솔리까지 발생을 하면은 15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6, 7개는 서태평양에서 더 발생하지 않겠나. 예. 특히 지금 이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아주 이례적으로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라니냐로 접어들면서 서태평양 해수 온도는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고 대한해협 쪽까지 계속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따라서 이제 2016년에 10월 태풍 차바가 그 당시 울산 쪽으로 엄청 큰 피해를 줬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로 남해안이라든가 남부지방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은 앞으로도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며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증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찰이 끝까지 정권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통상적인 구형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남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재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억지 기소에 진술 조작 등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고 날을 세우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법원을 향해서는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재명 대표가 실형이라는 사필 규정의 검찰 판단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동훈 대표 역시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과한 처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이 넘어서야 겨우 1심 결심 공판이 끝났다며 선고 과정과 상급심은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 속에 곧 있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의정 갈등 중재안을 둘러싼 갈등설 속에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단순 만남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원전 세일즈차 체코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배웅 나온 한동훈 대표와 짧은 인사를 나눴지만 이른바 어깨툭과 같은 제스처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열린 추석 연휴 이후 첫 회의. 한 대표는 민심을 거론하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앞서 그간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주요 순간마다 봉합을 위한 시도 역시 뒤따랐습니다. 지난 1월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90도 인사, 또 내전을 방불케 한 전당대회 직후 삼겹살 만찬에서의 윤한 러브샷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2달여 만에 열리는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 만찬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한계 일각에선 우호적 차별화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는 한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용산이 용인해주는 등 공간을 내줘야 지지율 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당정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면 빨리 이거를 이 변곡점을 만들어갖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정 간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까지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하며 이 당정 사이 약한 고리를 쉽게 놓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랍니다. 김 여사 행보를 두고 친윤계 사이 공개적 이견 표출 역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화학적 결합의 변수로 꼽힙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초보적인 거죠. 일부 여당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이 결국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폄훼하려고나.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이고, 한 대표 역시 성과를 위해선 대통령실 설득과 협조가 필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바탕을 둔 질서 있는 차별화와 함께 이 당정 공조라는 출구 전략으로 여권 분위기 반전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금투세에 관해 당 차원 입장을 정하려는 절차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쪽과 유예하자는 쪽이 팀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토론에 나설 의원 명단, 이른바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시행하자는 측은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고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만 해당하는 금투세를 미루는 건 부자 감세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루자는 측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 여건상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하고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보 없는 끝장 토론이 예상되는데 유예든 시행이든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지도부 의중이 유예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앞서 유예론을 언급한 이현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표 러닝메이트였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3년 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이후로 금투세를 미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표 세금, 즉 재명세라고 불릴 거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대표 SNS에 몰려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을 달며 실력 행사에 나선 상황.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선 1,400만 투자자들의 반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거기다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토론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이 대표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쟁에 불을 붙였던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계기로 마련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470여 명의 기업인이 미래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과 공동으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상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4대 그룹 회장이 모두 참석하는 등 역대 유럽 경제인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체코 측에서는 즈데니액 자이책 체코상의 회장 등 기업인과 학계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가운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에 이어 또 어디서 수출 잭팟이 터질지 최혜영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원전 기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강국인 프랑스. 두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을 따낸 비결은 바로 가격 경쟁력과 정확한 납기였습니다. I can't disclose the details, but basically it was about the price and about the guarantees that it will be done on time and i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price which was proposed, and this was the main metrics. 이런 강점을 내세워 유럽 시장에 발을 들인 우리나라는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영국과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기대가 큰 곳은 일찌감치 점 찍어 놓은 폴란드입니다. 또 최근 원전 확대에 나선 영국도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운영한 원전 종주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 원전을 해외로 수출해서 기업들의 일감을 창출하고 국제적인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일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맞서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원전 시장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422기. 여기에 더해 57기가 새로 지어지고 있고 104기가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원전 설비 수출 5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자신감을 얻은 K원전이 새로운 수출 효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미국의 전격적인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빅컷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과거 7번의 금리 인하 가운데 최근 3번은 금리 인하 직후 경기 침체가 온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승은 기자입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크게 7번 금리를 내리며 돈을 풀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그 결과 경기가 연착륙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 2019년 물가 때문에 내렸을 때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아 통화 정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하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0.5%포인트, 이른바 B컷은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을 연준의 기준선인 4.2% 이하로 묶어두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좀 기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 미국 경제 50년 사이클에서 경기 하강과 실업률 상승 국면에서 경기 침체를 피했던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현 시점에서 기우로만 여기서는 안 되고요. 관심은 우리 금리 인하 시점에 모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10월 인하 톤으로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2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계대출 급등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지표 모두가 부진한 데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조기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1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국민들이 내년 10월에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과 다음 달 초 연휴 때문에 이번 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의 효과를 확신할 수치가 부족한 가운데 다음 달 11일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너무 이르게 승리 선언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가 밝혔습니다. 보먼 이사는 성명을 내고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추가적인 진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효성이 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4자녀를 키우는 신수연 씨. 지난 2019년 이혼 뒤 매달 200만 원을 양육비로 받기로 했지만 2년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은 신 씨와 아이들에게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 대비해 전 남편은 재산을 모두 자기 가족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는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입차를 타고 다니든 해외여행을 가든 호텔 여행을 가든 SNS에 본인이 되게 자유롭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캡처해서 사실은 제출을 해도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18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모두 33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열의 8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72%. 과거엔 받았으나 지금은 못 받는 가구도 8.6%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엄마에게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감치 재판을 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밟는데 몇 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사이 아이들은 성인이 됩니다. 양육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제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감치 명령이 없이도 제재할 수 있어 소요 기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동안 감치 명령 결정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올 9월부터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되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엔 국가가 대신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를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치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들이 면허 취소 없이 환자들에게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진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급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도 약을 상습 투약한 거로 드러나며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사 자격관리 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은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도 소관부처가 해당자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 발표 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인 의사 A씨는 올해 1월부터 5개월여간 치료보호를 받는 중에 44건의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의 진료 행위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의사가 진료 등 의료 행위를 한 사례가 지난해 13만 4천여 건에 달했고 올해 역시 7월까지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최근 5년간 해당 사유로 의료인이 면허 취소 처분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인 결격자 면허 취소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년째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나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가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로 알려진 정 씨는 지난 7월부터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A군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징역형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바다는 물론 산에서도 배달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공산품은 물론 조리 음식까지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커피와 음료수를 완충제로 정성스럽게 포장해 종이 상자에 넣습니다. 1m가 넘는 대형 드론이 상자를 싣고 날아오릅니다. 드론이 도착한 곳은 2km 정도 떨어진 인근 야영장. 미리 설치된 그물망에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울산 울지군이 드론을 활용한 배달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배송되는 물품은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은 물론 커피나 짜장면 같은 조리식품도 배달됩니다. 울주군 내에서 배달이 가능한 곳은 영남 알프스 간헐제와 진화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드론 관제센터와 이창육장을 둔 배송 거점 3곳을 두고 주변 음식점에서 물건을 받아 배송합니다. 배달할 수 없었던 상까지 배달할 수 있어 배송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이더분들이 여기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배송을 하고 있었죠. 근데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는 배송 자체가 힘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차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배송을 한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 사업 기간으로 배송비는 3,000원, 한 번에 3kg까지 주말에만 운영됩니다. 휴대전화로 주문 가능해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손쉽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 물품 배송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앞으로도 드론의 선두주자로서 K-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울주군은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 무게와 품목을 늘리고 배송 지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암살 시도를 막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 비밀 경호국이 규정 위반과 현지 사법 당국과의 소통 부족으로 경호에 실패했다고 거듭 인정했습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거리의 건물 지붕에서의 총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 비밀 경호국이 경호 실패를 거듭 인정했습니다. This was a failur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It's important that we hold ourselves accountable for the failures of July 13th and that we use the lessons learned to make sure that we do not have another failure like this again. 실패 원인으로는 일부 요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규정을 위반했고 현지 사법 당국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격 5분 전 비밀 경호국 보안실에서 저격 요원에게 건물 옥상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무선 전송에 실패했다고 실토했습니다. For example, the Secret Service did not co-locate its security room with local law enforcement. There was an over-reliance on mobile devices, resulting in information being siloed. 지난 15일 플로리다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까지 발생하자 미 하원도 주요 후보의 비밀 경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에게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와 자원을 제공하기로 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를 받게 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405, the nays are 0, 2/3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bill is pass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잇따른 암살 시도가 자신을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폭력은 있을 곳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두 차례의 암살 미수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에 나서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포함해 최소한 14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오전 베이루트 남부를 겨냥한 표적 공습에 나서 헤즈볼라 특수부대 라드완의 사령관인 이브라힘 아킬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아킬과 함께 최소 10명의 헤즈볼라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민간인을 방패 삼아 주거용 건물 지하에서 테러를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전에 시간당 4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남 창원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충남과 경남, 제주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제주 산간인 삼각봉에는 453.5mm, 창원도 300mm 이상, 또 서산에도 200mm 이상의 이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경남 해안에 180mm 이상, 제주 산간과 충청, 전북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경북에 머물면서 충청 대부분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오늘 남해안을 통과하겠는데요. 강원도와 충청은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오겠고요. 또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산사태 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20에서 25m의 강풍이 불겠고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